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누구에게나 엄마라는 이름은 참 특별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에게는 이 엄마라는 존재가 또 다른 의미로 특별한 존재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함께 들어보시죠. 의사의 표정이 좀 묘하더군요. 혹시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하긴 너무 노산이긴 하죠. 임신 맞네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의사가 말꼬리를 흐리니 괜히 불안해지지 뭡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러네요. 무슨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유모차를 새로 사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쌍둥이에요. 원래 있던 유모차는 못 쓴다는 뜻입니다. 하하하. 쌍둥이라뇨. 처음에 무슨 소린가 하다가 금세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제가 애 욕심이 많거든요. 이미 애 둘을 낳았지만 그걸로는 만족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꽤 노력을 했는데 좀처럼 애가 안 들어서다 이번에 임신을 했는데 글쎄 하나도 아니고 둘이래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애가 넷이니 나라에서 산모님한테 상을 줘야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쌍둥이 키우려면 꽤나 시달려야 할 테지만 그게 어때서요. 전 힘닿는 데까지 애를 낳을 각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아로 자라 많이 불행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애를 많이 낳고 싶었답니다. 다행히 좋은 남자 만나 제 소원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겠죠. 요즘도 가끔씩 지금의 행복이 믿기지 않아 볼을 꼬집을 때도 있으니 제가 지금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혹시 불행 총량의 법칙이란 말 아세요? 인간에겐 정해진 양만큼의 불행이 따라온다는 뜻이래요. 바꿔 말하면 신이 정해준 양만큼의 불행을 다 겪고 난 사람이라면 더 이상의 불행이 없을 거란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거든요. 지금이야 이렇게 행복하지만 그전엔 정말 불행했던 날들을 보냈어요. 제 또래는 절대로 겪지 않았을 그런 불행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행 전부는 제가 고아였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고아가 아니었다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던 그런 것들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니 이젠 덤덤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전 40을 코앞에 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조그만 식당을 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땐 좀 힘들긴 했는데 방송에서 저희 식당이 있는 시장을 소개하면서부터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 지금은 그래도 적당히 먹고 살만 하죠. 찾는 손님들이 많아지니 가게를 늘려라, 더 큰 곳으로 가라는 이들이 많지만 그럴 생각은 없답니다. 돈이란 게 많으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얼마나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있냐가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전 지금 충분히 좋아요. 열심히 남편과 일하고 집에 가선 애들 재롱 보며 사는 지금이요. 뭐 이제 쌍둥이까지 나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할 테지만 사실 지금 버는 돈으로도 내 아이 다 키우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까요. 소원이 있다면 지금처럼 사는 거예요.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요. 겨우 그게 소원이냐 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어찌 보면 참 하잘것없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게는 이것만큼 이루기 힘든 일이 없었거든요. 이유는 단 하나, 제가 고아였기 때문입니다. 가끔 남편은 친부모님을 찾아보라 그러지만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걸음도 못 걷는 저를 고아원에 버리고 간 그분들이 그립지도 보고 싶지도 않아서랍니다. 네, 알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살면서 힘든 일 많이 겪었으니 아예 모른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똘똘 뭉쳐서 살면
그깟 고난쯤 얼마든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친부모는 그런 시도조차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굳이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제게는 가족들이 있는걸요. 이 가족을 만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운이 좋았다면 한참 전에 이룰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건 안 되더군요. 사실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건 너무 일찍 철이 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면 아무것도 모를 7, 8살 아이 정도만 돼도 고아원 아이들은 웬만한 어른 못지않은 눈치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원이 많은 고아원도 있고 아닌 고아원도 있을 테지만 설령 지원이 많은 고아원이라고 해도 그리 풍족하진 않거든요. 저희 고아원 같은 경우엔 수녀님들이 저희를 키워주신 곳이라 그나마 좀 괜찮긴 했지만 말 그대로 그나마 괜찮은 정도였어요. 자기 소유의 장난감 하나가 귀한 그런 곳이죠. 그러니 아이들 모두가 눈치껏 자기 것을 챙겨야 한답니다. 특히 이 또래 아이들이 눈치가 빨리 느는 건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양 문화와도 무관하지 않아서일 겁니다.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기 수준의 나이대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 4, 5살만 넘어가도 입양이 쉽지 않답니다. 그분들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가능한 한 어린아이를 데려가 키워야 부모 자식 간의 유대가 강할 거라는 생각도 하실 테고 또 주변 사람들 눈 때문에라도 그러시는 거겠죠. 아닌 경우가 간혹 있지만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의 아이를 원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저희들끼리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 또래 아이들은 자기가 더 이상 입양될 거라는 기대를 안 하게 돼요. 그럼 독립할 나이까지는 계속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눈치가 늘 밖에요. 저도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어요. 여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전 그 중에서도 유독 눈치가 빠른 아이였답니다. 베로니카 수녀님이 그런 절 똑똑하다고 많이 칭찬해 주셨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그건 칭찬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 싶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아야 할 아이가 어른처럼 구니 수녀님이 보기엔 얼마나 안쓰러우셨을까요? 근데 그게 제게 기회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은아, 너 원장 수녀님 방으로 좀 오래. 원장 수녀님이 절 찾는다는 말을 누군가가 전하대요. 사실 저희가 원장 수녀님 방에 갈 일은 별로 없거든요. 말썽을 부린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말썽을 부린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모르죠. 아무튼 그래서 마음을 졸이며 원장 수녀님 방으로 갔어요. 고은아, 어서 와. 인사드려. 원장 수녀님 방에 가니 어른 2분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어요. 저희 시설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랍니다. 공부도 잘하고 저희 말도 잘 듣는 참 착한 아이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쁘기도 하고요. 2분이 저를 요리조리 훑어보시더라고요. 순간 혹시 저를 입양하시는 건가 생각했지만 금세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10살이었거든요. 10살짜리를 입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알 때였어요.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할 이유는 없었죠. 그래봐야 상처 입는 건 저니까요. 그러네요. 딱 봐도 똘망똘망한 게 여간 야무진 게 아닐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렇게 말한답니다. 어떻게 얘랑 얘기 좀 하실래요? 애기는요, 애 엄마가 좋아하면 됐죠. 어떻게 당장 데려갈 수 있나요?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원장 수녀님과 그분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분명 입양에 관한 거였으니까요. 왜 절 보시는지 궁금했지만 그때부터 심장이 막 뛰었어요. 아, 당장은 안 되고요. 일단 조금 시간을 두시고 보시면 어떨까요? 입양이란 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처음 볼 땐 마음에 들어도 막상 같이 살다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 한 몇 번 더 보시고 그때 가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면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아니라도 서류 문제도 있고 해서 오늘 당장은 힘들고요. 저희는 괜찮은데 좀 급하기도 하고. 네?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아이가 완전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당장이라도 키우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녀님 말대로 조금 더 지켜보죠. 고은이라고 했지. 우리 잘 지내보자. 애정이 듬뿍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바보같이 너무 놀라서 대답도 제대로 못했네요. 그렇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 눈에 제가 말도 잘 못하는 바보로 비춰진 건 아닐까 해서요. 그래서 절 안 데려가겠다 그럴까봐 너무 겁이 났답니다. 다행히 그건 아니었어요. 그 이후 두 분은 수시로 오셔서 저랑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어떤 날은 치킨도 사오셨고 또 어떤 날은 데리고 나가서 짜장면도 사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예쁘다며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어느샌가 소문은 고아원 전체에 퍼졌어요. 다들 좋아해 줬지만 몇몇은 시기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입장 바꿔서 저라도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10살이나 되는 제가 입양을 갈 수도 있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너 그 집 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그럴지도 몰라. 생각해봐. 우리처럼 다 큰 애들을 왜 데려가겠어? 나 같으면 안 간다. 여기 있으면 수녀님들이 다 챙겨주는데. 시샘이 잔뜩 묻어난 그 아이 말도 제게 상처를 주진 못했답니다. 설령 그 아이 말대로 밥을 하고 빨래를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중요한 건 제게 가족이 생긴다는 거니까요. 제가 고아원을 떠나던 날 그 아이가 제게 보낸 그 눈빛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요. 부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눈빛이요. 그렇게 전 수녀님들의 배웅을 받으며 부모님 집으로 왔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삼형빌라 304호. 제가 처음으로 살았던 일반 집이었어요. 들어가 보니 집은 생각보다 크지도 않았고 제대로 정리도 안 돼 여기저기 어질러진 것들이 눈에 띄더군요. 저희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랬다가 호랑이 수녀님한테 엄청 혼나니까요. 그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더 이상 고아원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집이 좀 지저분하지? 아줌마가 일이 바빠서 그렇단다. 아줌마가 뭐야? 엄마지. 그 말이 왜 그렇게 듣기 좋은지요. 맞다. 엄마지? 하하. 그때 누군가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준영이 깼나 보다. 양엄마가 한쪽 방으로 쑥 들어가시대요. 그러더니 잠시 후 남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오시더라고요. 한 서너 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바로 제 동생인 준영이랍니다. 그때 3살이었어요. 준영아, 인사해라. 네 누나야. 누나? 누난데 왜 이제 와? 누나는 다른 데서 살다 왔어. 이젠 우리랑 같이 살 거야. 누난데 왜 다른 데서 살아? 이상해. 조금 놀라긴 했어요. 양부모님에게 다른 아이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보통 입양을 하지 않을 때가 많으니 아이가 있을 거란 생각도 못 했어요. 그래도 잠시 놀라고 말았답니다. 논란보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제가 고아원에서도 이 또래 아이들을 예뻐했거든요. 사실 고아원을 나오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게 그거였어요. 그 아이들을 못 본다는 사실이요. 그랬으니 준영이가 있다는 게 싫을 일은 아니었어요. 나 누나야, 누나. 누나. 제가 그 집에서 살면서 느낀 유일한 기쁨이 준영이었어요. 준영이는 절 참 잘 따랐거든요. 당연합니다. 항상 집을 비우기 일수인 양부모님들을 대신해 준영이를 키우다시피 했으니까요. 때론 양엄마보다 오히려 제 품에 파고들던 아이였습니다. 요즘 제 아이를 키우면서 가끔 그때가 떠오르기도 해요. 겨우 10살짜리가 3살짜리 남자를 마치 자식처럼 생각했다는 게 너무 웃겨서요. 근데 진짜 그런 맘이 없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준영이를 예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견딘 거기도 하고요. 아마 일주일 정도였을 거예요.
제가 가족을 만들었다는 기쁨에 휩싸여 있었던 거요. 처음엔 잘해주시던 두 분이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제가 귀찮다는 듯 행동하셨거든요. 엄마, 학교에서 준비물 가져오래요. 실내화 같은 거요. 아, 귀찮아. 실내화가 뭐 필요해. 그냥 신발 신고 다니면 되지. 교실 안에서는 신발 못 신어서요. 선생님이 저 실내화 없다고. 꼭 그게 있어야 해? 그냥 양말 신고 다녀. 어차피 신발 안 신으면 깨끗하겠네. 참, 그리고 너 준영이 먹을 거 만들어놨니? 지난번에 가르쳐줬잖아. 아니요. 어제 숙제하고 하느라. 얘가 미쳤네. 그럼 준영이 굶길래? 똑똑하다더니 뭐가 똑똑해? 그 여자 거짓말한 거 아니야? 내가 속은 건가? 뭐하고 있어? 빨리 준영이 먹을 거 안 만들고. 피곤하니까 나와. 안 그래도 새벽에 들어와서 잠도 못 잤는데. 저 지금 학교 가야 하는데. 얘가 어디서 말대답이야? 넌 고아원에서 그렇게 배웠니? 어른이 말하면 얘부터 해야지. 그리고 학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거 간다고 밥이 나와 쌀이 나와? 준영이 먹을 것 만들고 가든지 말든지. 알았으면 나가. 나 잘 테니까 깨우지 말고. 이런 식이셨어요. 양엄마랑 양아빠는 뭐가 그리 바쁜지 오후 늦지막히 나가시곤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가 잦았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준영이 먹이고 씻기고 입히는 걸 다 했어요. 기껏 10살이었는데 양엄마는 저보고 음식 만드는 법도 알려주셨죠. 아마 이 집에 오고 나서 이틀째였을 거예요. 너 음식은 만들어 봤니? 아니요. 저희는 아직 그런 건 안 했어요. 여자가 그러면 안 되지. 나도 네 나이 때 이미 칼도 쓰고 음식도 만들었는걸. 이리 와봐.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봐. 준영이 좋아하는 거니까 잘 배웠다가 우리 없을 때 준영이 만들어주면 돼. 전 그게 엄마가 딸에게 해주는 교육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고아원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건 엄마가 딸에게 해주는 의식이 아니라 그냥 종년을 가르치는 그런 행위였으니까요. 그래도 좋았다고 느낀 건 그 음식을 먹으며 좋아하는 준영이 때문이었을 겁니다. 뭐 그 덕에 전 언제나 지각을 일삼는 문제 학생이 됐지만요. 누나 무서워. 괜찮아. 이리 와. 누나 안고 있어. 엄마랑 아빠가 이야기할 게 있나 봐. 거실에서 두 분이 다투는 요란한 소리가 들릴 때면 항상 준영이는 제 품을 파고들었어요. 두 분이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시는 날이 많았거든요. 돈이 어디 있어? 지난번에 용군에 가서 다 잃었잖아. 누가 몰라? 그러니 어디서 꺼오라는 거잖아. 우리 잃은 거는 만회해야지. 지난번에 다 딸 수 있었는데. 왜 매번 돈 빌리는 건 난데? 이제 빌릴 데도 없어. 당신이 빌려봐. 그러게 누가 막지를 해? 그럴수록 더 기다렸어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당신만 초를 안 쳤어도 안 잃었어. 그나마 이런 날은 양반이었어요. 많은 경우 비명이 난무할 만큼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서슴지 않던 분들이었거든요. 제가 잘은 몰라도 두 분이 새벽까지 하신다는 일이 뭔지도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답니다. 두 분은 노름을 하신 거였어요. 아무리 눈치가 빨라도 노름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를 나이긴 했어요. 그래도 알 수 있었던 건 집안에 돈이 없다는 거였죠. 때론 준영이 먹일 음식 재료도 없던 날이 부지기수였으니까요. 두 분이 싸우신다는 게 그 증거죠. 이럴 때마다 준영이는 겁에 질려 떨었지만 사실 더 무서웠던 건 저였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법이라죠.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부부싸움을 한 직후면 양엄마는 그 분풀이를 저한테 하셨으니까요. 거의 예외 없이 그러셨어요. 무슨 핑계라도 잡아서 절 혼내셨거든요. 넌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니? 내가 어제 준영이 속옷 빨아 놓으라 그랬지.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죄송해요. 숙제하고 빨려고 그랬는데 준영이 밥하고 설거지하고 나니 너무 늦어서 잠들어 버렸어요. 지금 당장 할게요. 키워주고 재워주면 밥값을 해야지. 기집애라고 데려왔더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진짜 돌려보내든지 해야지. 양엄마가 이유 없이 혼내는 것보다 더 무서웠던 게 저 말이었어요.
돌려보낸다는 말이요. 그건 파양을 뜻하는 거거든요. 사실 고아원에서도 이런 일이 없진 않아요. 입양됐다고 좋아하며 떠난 친구들 몇몇이 다시 고아원으로 오곤 했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은 한참을 힘들어했어요. 한 번이라도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된 뒤니 고아원 생활이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전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양엄마가 아무리 절 힘들게 해도 더 잘해야지 생각했던 거고요. 쫓겨나는 건 절대로 막아야 했답니다. 그렇다고 안 힘든 건 아니었어요. 제 아무리 일찍 철이 들었다고 해도 결국은 초등학생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렇게 3년 반을 버텼습니다. 어느새 제가 중학생이 되었죠. 준영이도 7살이 되었고요. 여전히 두 분은 노름을 끊지 못하고 새벽 나들이를 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궁금한 게 두 분은 따로 일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계속 노름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랍니다. 하지만 굳이 궁금해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 이유를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되었거든요. 중학교 들어가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양엄마가 시킨 일들을 다 하고 나니 12시가 훌쩍 넘었더군요. 언제부턴가 제가 해야 할 1순위는 공부가 아니라 집안일인데 당연시 된 때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다 하고 잠자리에 누워 선잠에 들었어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새벽 어디쯤에서 두 분이 들어오시는 기척이 났어요. 가족이면서 제대로 얼굴도 못 보고 사는 셈이었지만 전 그게 더 반가웠어요. 얼굴을 보아봤자 욕이나 듣고 손찌검이나 당하는 게 다였으니까요. 비몽사몽 중에 두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들려오더군요. 잠결에 들은지라 그게 맞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더는 안 되겠지. 응, 나도 더는 못 버텨. 사람들이 돈 갚으라고 얼마나 난린데. 다른 사람 돈이야 배째라 버티면 그만이지만 용군에서 빌린 건 안 갚을 수도 없잖아. 뒤에 건달들이 있는 거 다 아는데 아니할 말로 그 사람들이 돈 안 갚는다고 우리 장기 떼간다면 어쩔 건데? 그놈들은 그러고도 남지. 맞아. 그냥 튀자. 우리가 꽁꽁 숨으면 지들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 그래, 뭐 우리가 이 동네에 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딜 가도 여기보다 못할까. 내 말이. 뭐 따로 챙길 건 없겠지? 당신이 봐봐. 챙길 게 뭐 있어? 우리 몸만 빠져나가면 그만이지. 근데 저건 어떡해? 저거라니? 고은이. 글쎄다. 데려갈까? 그래도 제 덕택에 준영이 신경 안 쓰고 다녔는데. 그렇긴 한데 근데 쟤까지 데리고 다니면 흔적이 많이 남을 거야. 이젠 준영이도 그럭저럭 컸으니 괜찮지 않을까? 당장 우리 형편에 저거 입히고 먹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뭐 그렇겠지. 당신이 알아서 해. 잠결이 아니었다면 무슨 얘긴지 알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양부모님들은 저를 자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부담스러운 혹덩어리 정도로 여겼으니 그 상황에서 저를 챙길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이틀 뒤 학교를 다녀왔을 때 그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 무섭게 쪼르르 달려와 매달리던 준영이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두 분이 준영이를 데리고 잠깐 시장이라도 갔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두 분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텅 빈 집에서 밤새 무서움에 떨었지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결국 두 분이 준영이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음날 날이 밝기 무섭게 집으로 험상궂은 사람들이 들이닥쳤거든요. 야, 융성국이 나와! 당장 나오라고!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고 나갔더니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이 우르르 밀어 닥치더군요. 신발도 벗지 않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뭐야? 아무도 없어? 넌 뭐야? 저요? 저 딸인데요. 딸이 있었어? 야, 융성국이 아들 하나라고 안 그랬어? 그런 걸로 아는데. 너 진짜 딸 맞아? 네. 아저씨들은 누구세요? 우리는 네 아빠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이다. 야, 네 아빠 어디 갔어?
저도 밤새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요. 엄마도 준영이도 다요. 그때 누군가가 가장 큰 소리를 내던 사람의 귀에 대고 뭔가 속삭이더라고요. 너 친딸 아니지? 네, 그래도 그러니 버리고 갔지. 아, 이 새끼 어디서 잡지? 야, 너 진짜 몰라? 네, 학교 갔다 오니 아무도 없었어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했지. 그것도 큰일. 아무래도 벌써 튀었나 보네. 내 이 새끼 잡으면 진짜 가만 안 둬. 여기 있어봐야 나타날 것도 아니잖아. 가서 대책이나 세우자고. 애는 어떡하지? 얘라도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야? 딱 보면 모르냐. 친딸 아니래잖아. 그 새끼가 설마 인도주의적인 놈이라서 입양을 했겠냐? 답 나오잖아. 그냥 종년 하나 들였다가 필요 없어지니 버린 거지. 그걸 데리고 가서 뭐하게? 왜? 너도 착한 사람 해보게? 다들 웃더라고요. 양부모님이 빚을 못 이겨 저만 버려두고 도망간 거였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었지만 당장 급한 건 그게 아니었죠. 이미 집도 월세를 못 내서 주인이 나가라던 참이었거든요. 갈 데가 없었어요. 14살짜리가 무슨 방법이 있었겠어요. 결국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갔죠. 한번 입양을 갔다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온 친구들처럼 저도 많이 힘들었답니다. 저를 버리고 간 데 대한 서운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준영이가 너무 눈에 밟혔거든요. 오죽하면 다른 고아들이 누나라고 부를 때마다 준영인가 싶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을까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마음이 그런 걸까요? 매일 밤 준영이가 보고 싶어 남몰래 울어야 했답니다. 2번 다시 준영이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더 그랬어요. 파양당한 아이들의 삶을 모르지 않으니까요. 제대로 된 비유는 아니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예가 있긴 해요. 미치도록 미워해서 이혼을 한 부부들 같은 거예요. 파양도 그렇거든요. 데리고 가 키웠는데 너무 실망스러워 파양한 경우라면 2번 다시 그 아이를 찾지 않거든요. 제 경우랑 다르긴 했지만 사실 크게 다른 것도 아니었죠. 그나마 파양당한 아이들은 처음엔 애정을 주었다가 그 기대치에 못 미쳐 그 애정이 미움이나 실망으로 바뀐 것이지만 저 같은 경우엔 처음부터 애정이란 게 아예 없던 경우였으니까요. 저도 압니다. 알면서도 한가닥 헛된 희망을 품은 것뿐이죠. 그런 사람들이 저를 다시 찾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그 말은 곧 제가 다시는 준영이를 만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울지 말라고 달래던 그 여린 손이 너무도 그리웠어요. 다시 함께 살지 못해도 괜찮으니 한 번만 더 준영이를 보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준영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어도 좋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헛된 기대겠죠. 네, 압니다. 그러면서도 쉽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준영이를 애틋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친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다시 양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이가 시드는 건 당연하죠. 학교를 다니는 것도 시들하기만 했어요. 겨우 15살이던 제가 인생의 허무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바로 그때였답니다. 고아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친구도 없는 학교를 기계적으로 다니고 있던 그때 교문을 나서는 제 앞에 누군가 나타나지 뭡니까? 너무 놀라 울음이 터졌어요. 준영이었거든요. 누나! 겨우 5달 못 본 사이인데 그새 그렇게 자랐을까요? 너무 놀라 입도 안 벌어지더군요. 왜 이 아이가 혼자서 돌아다니나 싶어서였답니다. 준영아, 너 괜찮니? 어디 봐. 괜찮아. 누나 보고 싶었어. 그럼요. 보고 싶었죠. 애가 탈 정도로 보고 싶었답니다. 엄마는? 아빠는? 너 어떻게 왔어? 엄마 저기 있어. 준영이가 가리키는 골목길을 보니 양엄마가 있더군요. 양엄마가 절 오라며 손짓을 했어요. 그렇게나 절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도 막상 보니 반갑더군요. 가족에 대한 동경이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고은아, 잘 지냈니? 엄마가 미안하다. 너무 경황이 없어서 널 못 데리고 갔어. 사실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사실이라 믿고 싶었던 거지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빠는요? 일단 자리를 옮기자. 너도 들어서 알겠지만 엄마랑 아빠가 사정이 있어서 여기 오면 안 돼. 그런데도 네가 너무 밟혀서 위험을 무릅쓰고 왔단다. 일단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자. 준영이 손을 꼭 잡은 채 저희는 학교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어느 허름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넌 그동안 고생 안 했지? 다행이다. 우리가 너 데리고 갔으면 더 고생했을 거야. 그래서 너 안 데리고 간 거다. 알지? 사실이 아니죠. 그래도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네. 두 분은요? 두 분 가시고 나서 험상궂은 사람들이 와서 집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별일 없으신 거 맞죠? 별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 찾아온 거였고요. 별일이 없었다면 절 두 번 다시 찾지 않았을 사람이었습니다. 어떡하니? 네 아빠 지금 교도소에 계셔. 돈 못 받은 사람들이 모함해서 누명을 썼어. 내가 돈이 있었다면 변호사라도 사서 그 누명 벗겨줬을 텐데. 정말요? 어떡해요? 당장은 방법이 없구나. 사실 나도 상황이 안 좋아. 당분간은 엄마도 좀 숨어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왔어. 네가 준영이 좀 봐줘야겠다. 근데 여기서는 안 돼. 준영이 여기 있는 거 알면 그 나쁜 놈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두 분은 상습 도박 말고도 사기를 저지르기도 하셨대요. 그래서 양아빠가 교도소에 가신 거고요. 2년 선고 받으셨다더라고요. 양엄마 역시 같은 일로 쫓기고 있었고요. 계속 도망을 다니는 중이었는데 준영이를 데리고 다니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절 찾은 거였답니다. 제가요? 제가 어떻게 그래요? 두 분 안 계시면 돈도 없는데. 그렇다고 고아원에 준영이를 데려갈 수도 없고. 그건 걱정 말아라. 아무리 돈이 없어도 니들 둘 건사할 돈도 없을라고. 일단 방은 얻어놨고 생활비도 좀 마련해놨으니 당분간만 네가 준영이 데리고 살아. 그리 길진 않을 거야. 한 몇 달만 부탁하마. 참, 고아원에는 말해선 안 된다. 그놈들이 고아원에 이야기 들어간 거 알면 어떻게 해서든 니들을 찾아낼 테니까. 양엄마 말은 이랬어요. 제가 당분간 준영이를 데리고 살 여건은 마련했지만 그러기 위해선 제가 고아원에 아무 말도 남기지 말고 떠나야 한다는 거였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제겐 수녀님들이 엄마 같은 분들이거든요. 아이들이 많다 보니 보통 엄마들처럼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주시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만은 진짜인 분들이셨어요. 제가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왔을 때도 누구보다 아파해 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떠나야 하는 일이니 쉬울 리가 없었죠. 사실 망설여지긴 했어요. 양엄마 말을 들으면서도 모르진 않았거든요. 정말로 제가 보고 싶었다거나 혹은 저를 딸로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란 것쯤은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 다시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손을 놓지 않고 있는 준영이가 문제였답니다. 제가 양엄마 말을 거절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랑 떨어진 그 몇 달 사이 훌쩍 큰 아이지만 제대로 케어받지 못한 티가 역력하게 나고 있었거든요. 함께 있어도 이 모양인데 하물며 저마저 없다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쩌면 준영이도 저처럼 고아원이나 보육원으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싶었답니다. 그건 안 되죠. 그곳에서의 삶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아니까요. 우리 준영이만큼은 그런 아픔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제가 양엄마 부탁을 거절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였어요. 결국 전 그날 고아원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수녀님들이 정말 걱정하셨을 걸 알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버스를 타고 2시간 거리에 있는 어느 소도시의 허름한 방에 가방을 내려놨답니다. 양엄마는 그런 제게 약간의 돈을 주셨어요. 이 돈이면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만 준영이랑 지내다오. 월세는 6달치 미리 줬으니 그건 걱정 말고.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었어요.
양엄마가 말한 6달을 버틸 수나 있을까 싶은 정도의 돈이었거든요. 물론 아끼면 못 살 것도 없죠. 15살짜리 여중생이 8살짜리 남자아이를 데리고 살 수만 있다면 말이죠. 보통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양엄마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세 돌아온다던 양엄마는 1년이 지나도록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돈은 다 떨어졌죠. 아끼고 아꼈지만 7달이 지나니 바닥을 보이더군요. 더 큰 문제는 월세였어요. 월세를 못 내니 주인이 성화를 부리더라고요. 당연하죠. 받아야 할 돈이니까요. 엄마는 어디 가셨니? 일하러 가셨어요. 이 사람 얼굴 보기가 왜 이리 힘든지. 엄마가 이 집에 사는 건 맞니? 아니라고 할 순 없죠. 그랬다간 당장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어쩝니까? 엄마가 새벽까지 일하셔서 그래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무슨 일은 이번 달 월세가 안 들어와서 그러지. 내가 이래서 방을 안 주려고 했는데 엄마 들어오면 월세 빨리 내라고 그래라. 아니면 당장 방 뺄 거야. 사정이 딱해 보여서 보증금도 안 받았구만. 에휴. 저 혼자면 어떻게든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비록 15살에 불과하지만 또래보다 덩치도 크고 해서 나이를 속일 수도 있으니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설령 일을 못한다고 해도 저 혼자라면 버틸 수 있었어요. 험한 데서 잠을 자도 괜찮았고 하루 종일 굶는다고 해도 못 견딜 것도 아니니까요. 문제는 준영이가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인데도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준영이를 보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더 안타까운 건 준영이도 어느 때부터인가는 제 어릴 적 모습을 가끔씩 내비쳤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힘들게 큰 아이들이 빨리 철든다고. 준영이는 그러지 않길 바랐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일을 해야 했답니다. 학교를 보내는 것까진 제 힘으로 할 순 없지만 이 아이를 먹이고 재우는 건 할 수 있으니까요. 준영아, 누나 말 잘 들어. 엄마랑 아빠가 일이 길어져서 빨리 못 오실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없으면 누가 준영이 보호자야? 누나. 맞아. 지금은 누나가 네 보호자야. 너 보호자가 무슨 뜻인 줄 알아? 아빠 같은 사람. 내가 그것도 모를까? 우리 준영이 똑똑하네. 맞아. 아빠 같은 사람을 보호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보호자는 뭘 해야 하지? 돈을 벌어야 해. 아이고, 이 똑똑한 것. 맞아. 보호자는 돈을 벌어야 해. 그래야 우리 준영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할 테니까. 근데 지금은 누나가 보호자니까 누나가 돈을 벌어야겠지? 근데 그러려면 준영이 혼자서 집 잘 보고 있어야 돼. 우리 준영이 그럴 수 있지? 나 혼자 있어야 돼? 나 무서운데? 우리 준영이 이제 다 큰 형아잖아. 누나 일하고 올 동안만이야. 말 잘 들으면 준영이가 좋아하는 과자도 많이 사올게. 형아니까 그럴 수 있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게 더 슬펐어요. 그냥 아이라면 싫다고 때를 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고개를 끄덕인다는 건 준영이도 저처럼 빨리 철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마음이 쓰리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준영이를 돌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았어요. 아무리 덩치가 크다 한들 제가 성인으로 보이진 않을 테니까요. 며칠을 애원하다시피 돌아다닌 끝에 한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설거지도 하고 잡일도 하는 그런 자리였답니다. 제가 많이 딱해 보였나 봐요. 고마웠어요. 흔히 아이들이 일을 하면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시는 분들도 많다는데 사장님은 안 그러셨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약속한 대로 다 주셨거든요. 덕분에 월세도 낼 수 있었고 준영이를 굶기진 않아도 됐답니다. 고은이 너 갈 때 이거 가져가. 이게 뭔데요? 반찬이랑 먹을 거 조금이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신 감사를 표하는 저를 보던 사장님의 얼굴에 안쓰러움이 잔뜩 묻어나더군요.
상관없습니다. 안쓰럽게 생각하든 불쌍하게 생각하든 그게 무슨 문제라고요. 설령 저를 나쁘게 생각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 준영이 배를 불릴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도 사장님은 주방 이모를 통해 제 얘기를 전해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모한테 대충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겐 도움이 된 건 맞았네요. 그렇게 준영이와 1년 3개월을 버텼습니다. 힘들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준영이가 절 보고 누나라며 매달리는 순간 그 고생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느껴진 때문입니다. 학교를 다닐 수 없어도 괜찮았어요. 제 학교보다는 오히려 준영이 학교가 더 신경 쓰였답니다. 어느새 9살이 된 준영이가 아직 학교 문턱조차 못 넘은 게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다행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답니다. 대신 제가 또 한 번의 버림을 경험해야 했지만요. 누나, 엄마 왔어. 일을 끝마치고 들어가니 준영이가 난리네요. 바닥에 과자가 잔뜩 놓여진 걸 보니 사실인가 봅니다. 엄마가 오셨어? 어디 계신데? 뭐 살 거 있다고 잠깐 나갔다 온대. 믿기진 않았지만 준영이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겠죠. 1시간 정도 지나고 양엄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제 딴에는 그간의 공로를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컸던 모양입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걸까요? 너네 잘 보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애가 꼴이 이게 뭐니? 짜증나게. 하긴 네가 그렇지 뭐. 칭찬 대신 꾸중이 오더군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저 진짜 제가 먹을 걸 줄여서라도 준영이를 챙겼거든요. 그래봐야 제대로 먹인 건 아닐지 몰라도요. 그래도 전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겨우 16살짜리가 주방에 쭈그리고 앉아 밀려드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을 정도로요. 그런 것도 몰라주는 양엄마가 서운했답니다. 준영이가 왜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제 손 좀 보세요.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다 보니 퉁퉁 불어버린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도 이 손을 보면 마음이 달라지시겠거니 싶어서였습니다. 그 손이 뭐? 애같이 키워준 건 생각 안 하고 고작 몇 달 고생했다고 이 난리네. 고작 몇 달이요? 엄마가 뭘 하셨어요? 서너 달이면 오신다면서요.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정확히는 1년하고도 3개월이에요. 월세도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 고생했다. 내가 뭐 이럴 줄 알았니? 그동안 내가 너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거기 비하면 네가 몇 달 고생한 건 고생도 아니지. 내 말이 틀렸니? 수고했다 한마디가 그렇게 힘드세요? 대체 절 왜 찾으신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실 거면서. 순간 욱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간 고생을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하는 양엄마가 많이 서운했나 봐요. 그리고 이젠 나이도 들고 했으니 예전처럼 양엄마가 마냥 무서운 존재로만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뭐라도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에게 좋은 먹잇감을 던져준 꼴이 됐거든요.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구나. 지 고생 좀 했다고 말하는 것 좀 봐라. 그래 말 잘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뭐 하겠니?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준영이 너 일어나. 당장 가자. 양엄마가 기다렸다는 듯 준영이를 일으켜 세우더군요. 엄마 왜? 우리 어디 가?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은 여긴데? 여기가 왜 우리 집이야. 이런 썩어 빠진 곳에선 하루도 못 살아. 당장 일어나. 양엄마가 호통을 치니 준영이가 주눅든 표정으로 몸을 일으키더군요. 가자. 누나는? 누나는 무슨. 빨리 가자니까. 누나 안 가면 나도 안 가. 엄마 미워. 준영이가 저 없이 안 간다고 떼를 쓰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왜 그리 마음이 아픈지요. 당장 양엄마가 저를 버린다는 상황인데도 저보단 오히려 준영이가 그러는 게 더 싫었어요. 나준영, 뚝! 다 큰 형이 왜 울고 그래? 누나 금방 따라갈 테니까 넌 엄마랑 가.
누나는 청소 다 하고 가야지. 진짜지? 그래도 같이 가지? 또, 누나가 보호자니까 말 들어야지. 응, 나 누나 말 잘 들어. 그러니까 누나도 금방 와. 그래. 엄마, 준영이 학교부터 바로 알아보세요. 하루라도 빨리요. 누가 보면 네가 엄만 줄 알겠다. 이미 다 알아봤으니까 넌 신경 꺼. 준영아 가자. 그렇게 준영이가 떠났습니다. 가지 말라고 붙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지만 그럴 순 없었어요. 제가 엄마도 아닌데요. 무엇보다 제가 준영이를 책임질 수 없잖아요. 이렇게 살 순 있겠지만 그러면 준영이가 제대로 자랄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낸 겁니다. 그게 준영이를 위하는 거니까요. 준영이가 떠난 후 전 다시 고아원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제 인생은 제가 꾸려가야 할 몫이니까요. 사장님의 배려로 식당 일을 하면서 열심히 검정고시를 준비했답니다. 그렇게 주경 야독하며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어요. 대학을 가야 한다는 사장님과 이모들의 말이 있었지만 꼭 그래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꼭 대학을 가야 잘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할 말은 아니지만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남자도 만나게 되었고 그 남자와 함께 가정도 꾸리게 되었죠. 그 와중에도 준영이를 떠올리는 일은 놓지 않았습니다만 양엄마가 데리고 떠난 준영이를 다시 볼 수는 없었죠. 결혼을 하고 내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어느새 준영이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지워졌어요. 시간이 빠르다더니 그 말이 정말이더군요. 어느새 20년이 훌쩍 지나 있었으니까요. 여보, 홀에 주문 3개 있어. 배달 주문도 4개 더 있고. 서둘러줘. 정신이 없더군요. 얼마 전 시장을 찾은 방송팀이 저희 가게를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답니다. 한 3분 방송에 나온 게 다인데 그 방송 이후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엄청 늘었어요. 새삼 방송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알겠더군요. 그러니 식당 사장님들이 방송을 타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한 거더군요. 가끔 저희 식당에도 그런 제안이 들어오긴 했지만 전 다 거절을 했거든요.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지난 방송도 그래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 시장을 소개한다는 목적이라는 말에 가벼운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한 건데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줄 줄은 몰랐어요. 아이고, 정신없다. 이러다가 우리 금방 부자 되겠다. 부자는 무슨, 지금이야 방송 덕에 이러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그냥 우리는 하던 대로 하고 살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 당신이 정신없지. 아무래도 종업원 한 명 더 구해야겠다. 종업원을 왜 구해? 인건비가 얼만데. 그걸 누가 몰라. 당신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 괜찮아. 이 정도는 충분해. 내가 식당 일만 20년 넘게 한 사람이야. 겨우 이 정도로 뭘? 점심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오후 시간 간신히 숨을 돌리며 남편과 수다를 떨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누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노숙인이 분명한 한 여성분이 들어오면서 가게 안에 이루 말로 못할 악취가 풍겼기 때문이었어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식당 사장님들 중 상당수가 노숙인 받기를 꺼린답니다. 다 먹고 돈 없다며 배째라 하는 경우가 많아서기도 하고 지금처럼 씻지 못해 풍기는 고약한 악취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장님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은 안 그래도 식당을 운영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물론 저는 아닙니다. 거리를 떠돌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린 시절 사장님이 거두어 주시지 않았다면 노숙자가 되지 않았으리란 법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노숙인 같은 분이 찾아와도 내치지 않는답니다. 그분들에게 돈을 받지도 않고요. 이게 바로 저희 가게에 손님이 밀리는 이유입니다. 사실 지난 촬영 당시 노숙인 한 분이 불쑥 오셨거든요. 아무리 방송 촬영 중이라고 해도 그 때문에 그분을 내칠 수는 없지요. 촬영하던 PD가 그걸 예쁘게 포장해 주신 덕에 저희 가게가 인심 좋은 사장님이 꾸리는 훈훈한 가게로 알려진 게 컸습니다.
방송 이후 그를 악용한 노숙인들의 발길이 더 잦아졌지만 그래도 다 대접해드렸어요. 지금 오신 분도 아마 그런 분이시겠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입이 열리는 순간 제가 흠칫 떨었던 이유죠. 고은아, 이거사 엄마다, 고은아. 계절에 맞지 않은 복장, 앞니 3개가 빠져 안쓰러워 보이는 얼굴을 한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지 뭡니까?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도 제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엄마라니 금세 알았죠.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요. 고은아, 엄마라고.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너무 놀라면 몸이 굳는다더니 제가 딱 그렇더군요. 제 모습을 본 남편이 뭔가 낌새도 이상한 걸 알아차리대요. 왜 그래? 저분이 누군데? 혹시 네, 남편은 금세 이 상황이 뭔지 알았답니다. 남편은 제 지난 일들을 다 알거든요. 연애하면서 그리고 결혼 후에도 그 시절 일들을 다 말했으니까요. 누구세요? 전 엄마가 없어요. 식사하러 오셨으면 드시고 가세요. 돈은 안 받을 테니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왜 그러니? 엄마라니까 고은아. 뭔가 잘못 아셨나 보네요. 전 엄마가 없어요. 고아거든요. 네가 왜 고아야? 이렇게 엄마가 있는데. 한마디도 더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방으로 몸을 피하려 하자 양엄마가 저를 덥석 잡더군요. 이거 놓으세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그러지 마라. 나한테 이러면 천벌받아 이거사.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아껴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버리고 갔어요? 겨우 중학생인 제게 준영이 맡기고 도망간 사람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요? 당장 가요. 진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래도 붙잡더군요. 참다 못한 남편이 양엄마를 붙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당신이 뭔데 그래? 나!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말 잘하셨네요. 네, 제가 저 사람 가족입니다. 저 사람한테 가족은 저랑 제 자식들 뿐이라고요. 너 결혼했구나. 그런 말을 했어야지. 이보게, 내가 자네 장모 일세. 장모한테 왜 그러는 건가? 장모라니? 내가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장모가 있어요? 여보, 신고 좀 해줘. 가게에서 난동 부리고 영업 방해한다고. 내 태도가 확고하다는 걸 본 양엄마가 비로소 한풀 꺾이대요. 그래, 서운한 거 안다. 근데 오죽하면 그랬겠니? 너 두고 떠나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데. 그러지 마라. 울어요? 당신이? 왜? 돈 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시민은 분노를 토해내면서도 한 가지 궁금증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양엄마에겐 준영이가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왜 저러고 사는 걸까요? 우리 준영이는 어쩌고요? 준영이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걸 물어보면 더 매달릴 것 같아 억지로 참았네요. 여기요. 현금이 얼마 없네요. 이것 받고 가세요. 다음에 다시 오면 진짜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끌려서 나가지 마시고요. 가게에 있던 현금 20만 원가량을 양엄마에게 건네자 비로소 물러나대요. 결국 돈이 목적이었던 거죠. 이게 다니? 내가 며칠을 굶었는지 모른다. 조금 더 없니? 더 이상 못 보겠대요. 그런 제 심정을 아는지 남편이 나서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안 나가시면 신고할 거예요. 그제야 물러나대요. 양엄마가 떠나고 남편이 소금을 한 움큼 쥐어 뿌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액을 쪼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양엄마는 그 순간까지도 돈을 더 구걸했지만 가진 게 그것뿐이었어요. 뭐하게 돈까지 주냐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양엄마가 떠나고 나니 새삼 준영이 생각이 나지 뭡니까?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았어도 준영이 이야기는 물어봐야 했어요. 몇 날 며칠을 준영이 생각으로 잠을 설쳤답니다. 양엄마 모습을 보니 준영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어요. 누나,
저 기억나세요? 저 준영이에요. 며칠 후 식당 문이 열리기 무섭게 한 청년이 들어와 저를 찾더군요. 준영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해야 했어요. 그토록 번듯하게 자란 준영이가 제 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준영아, 너 어떡해? 눈물이 너무 나서 말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조그맣던 아이가 이렇게 어엿한 어른이 되어 저를 찾아오다뇨. 가게 문을 닫고 준영이를 붙잡고 이야기하다 울다 그랬네요. 준영이는 그렇게 양엄마 손에 끌려가 누군지 모를 사람의 집으로 갔답니다. 양엄마가 같이 산다는 그 남자는 준영이를 적잖이 구박했다고 하대요. 같이 6년을 살았답니다. 근데 수시로 때리는 그 남자를 보고도 양엄마가 모른 채 하는 통에 더 버틸 수가 없어 집을 도망쳐 나왔답니다. 그렇게 혼자서 힘겹게 살았다네요. 이 바보야. 그럼 누나를 찾았어야지.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얼마나 울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도 찾을 수 없었는데 하물며 그 어린 것이 어떻게 저를 찾을 수가 있었겠어요. 나도 누나 생각 많이 했어. 근데 누나랑 살던 그 동네가 기억이 안 나는걸. 그래, 누나가 미안해. 우리 준영이 찾았어야 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살아? 뭐해? 결혼은? 묻고 싶은 말이 워낙 많으니 미처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이 쏟아지더군요. 천천히. 처남이 대답하고 싶어도 당신이 그러니 대답을 못하잖아. 하긴 대답이 뭐 필요하겠어요. 제가 모를까요. 겨우 16이나 17인 아이가 혼자 사회에 나왔으니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겠죠. 괜찮아. 나 이제 공장에서도 제법 인정받고 살아. 사귀는 사람도 있고, 나 누나 TV에서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냥 무심코 보다가 왠지 낯이 익어서 계속 봤어.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그제야 생각나더라. 그래서 찾아왔어. 보고 싶었어, 누나.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준영이도 양엄마와는 이미 소식이 끊긴 뒤더군요. 결국 준영이에게 며칠 전 일을 말해주었어요. 잠시 안쓰러움이 비치긴 했지만 준영이도 양엄마를 다시 찾고 싶지는 않았나 봅니다. 다시 오실지도 몰라. 잡아둘까? 그래도 엄마잖아. 엄마는 무슨. 나 그렇게 맞아도 모른 채 하던 사람이 무슨 엄마야.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 엄마는 그 사람이 아니고 누나인걸. 이게? 너 이렇게 젊은 엄마가 어딨다고. 그제야 준영이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더군요. 저도 똑같이 웃었고요. 네, 준영이 말이 맞아요. 비록 7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준영이는 제 아들이 맞거든요. 그렇게 키웠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남매가 만난 이후 양엄마는 2번 더 우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냉정하게 돌려보냈어요. 당연히 준영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랬다간 이번엔 준영이를 찾아 기생충처럼 피를 빨 걸 아니까요. 마음이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이니까요. 그래도 키워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냐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란 거 알아요.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불행한 삶은 더 겪고 싶지 않아서랍니다. 앞으론 제 가족들, 남편과 2 아이, 그리고 준영이랑 행복하게만 살 거니까요. 참, 뱃속에 쌍둥이도 포함시켜야겠네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어린 시절부터 험난하게 살아오신 사연자분 참 고생 많으셨네요. 그간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누리시는 거겠죠.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행은 이제 모두 지나간 것 같으니 앞으로는 행복한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